이 말씀을 가지고 미리 예고된 대로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강의 형식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독이잖아요. 뭔가 좀 다크한 주제인데 사실은 제가 의사가 아니고 그리고 중독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상담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를 교회에서 다루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사역하는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대할 때 이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으로 이제 관점으로 보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당무계한 교리를 믿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성범죄자를 메시아로 믿는다거나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리들의 사람들이 왜 미혹될까, 왜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인 측면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이제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종교 중독이라고 하니까 이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에 관련된 어떤 서적들을 읽고 이런 메커니즘들을 좀 발견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중독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쇼핑 중독이니 성형 중독이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안 걸리는 중독이 있거든요. 독서 중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우린 들어보죠. 그런 다양한 중독들이 있는데, 그런 중독의 메커니즘들이 특별히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그 과정과 그 메커니즘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참 희한하게도 그 제자 옥하는 영화를 찍으셨던 김상철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예전에 제자 옥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2019년도에 중독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도 그 과정에 이제 조금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2019년 8월 달에 그 중독, 오늘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독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게 이제 2019년 8월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요 과정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실제 현장에서 알코올, 도박, 마약 이런 중독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실제 상담가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저는 종교 중독의 파트, 그리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실제로 중독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선생님들, 특별히 병원장도 계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상담하셨던 상담가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좀 모임을 가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주기적 모임도 하고, 제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고 센터도 방문하고, 실제로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서 이제 집단 생활하는 그런 회복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도 한번 참석을 해보고 하면서 실제 중독자들 그리고 중독을 치료하시는 분들, 중독에서 회복하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는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자, 문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독의 문제를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고전적으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던 접근은 이런 거겠죠.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이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중독의 문제를, 또 죄의 측면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신앙적 접근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지나다니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강의식으로 하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오늘 강의 일부분은 실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중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당연히 이제 비종교인들도 되게 많겠죠. 중독은 종교인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비종교인들도 많았고, 중독은 뒤로 가면서 명확해지겠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게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보통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개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환경이 존재했던 거지.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개인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이 사람이 처했던 환경이 이 중독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지,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제를 좀 띄우게 됐지만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전제들이 조금 명확하게 다가오실 텐데, 자,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를 좀 풍자하는 그런 그림들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 완전히 잠식돼 있는, 제가 이제 출처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출처는 못 찾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조금 풍자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곧 죽어도 셀카는 찍고 죽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그림들, 그죠? 제가 저희 아내와 많이 이제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뭐냐면, 음식 사진 나오면 왜 이렇게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다 식어요 그 사이에 음식이, 그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연인들이 서로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끌어안고는 있지만 핸드폰에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집중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가정의 모습이기도 할 텐데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디지털 미디어 기기로 이렇게 통제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SNS에 못 박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를 굉장히 잘 풍자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중독에 대해서 교과서 같은 책을 쓰신 분이 제럴드 메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 사람들의 95%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5%의 정상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95%의 사람들이 뭔가에 다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나는 5%의 정상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통 중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중독의 정의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될 때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이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실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제 4대 중독, 5대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이는 이 네 가지 외에도 성중독을 포함하면 5대 중독, 보통 4대 중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문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실태 파악부터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럼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중독이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내 주변에는,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하죠. 내 주변에는 뭐 그렇게 이런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교회는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자, 보통 이제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몇 명 정도로 보냐면요, 몇 년 전부터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약 200만 이상으로 봐요. 그러면 생각했을 때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200만 곱하기 2, 3만 하더라도, 그렇죠? 최소로 잡아서 2, 3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400에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술 하나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통계는 제가 조금 뒤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도박 같은 경우도, 사실 도박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강원랜드 이런 거 엄청 많이 떠올리는데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도 도박 진짜 많이 합니다. 한 7, 8년 전부터 고등학생 아이들 도박 문제가 진짜 심했어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죠. 제가 본 애 중에 고등학생인데 빚을 제일 많이 진 애가 얼마냐면, 고등학생인데 빚을 졌어요.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보통? 아무 숫자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요? 2, 300, 500. 제가 본 애 중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받고 받아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본 애 중에 빚 제일 많이 진 애가 1억 2천인가 그래요. 1억 2천이에요. 제일 처음에 부모 지갑에 손대고 친구 돈 뺏고 안 되니까 현재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고등학생 아이들 실제로 한 반이 전체로 하나의 계정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약 같은 경우도 사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수 범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암수 범죄. 이건 뭐냐면 범죄가 벌어졌는데 수사기관이 그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이 안 되는 것. 범죄는 벌어졌는데 용의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공식적인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암수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검찰 추산, 대한민국 검찰 추산에서 마약 관련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을 몇 명 정도로 보냐면요, 약 50만 명으로 봅니다. 50만 명. 요즘에 이게 미디어가 사람들을 다 망쳐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막 미디어에 보면 막 수천억 막 이러니까 내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데, 그렇죠? 숫자의 개념들이 너무 크신데
50만 명의 사람들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여하는 나라.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대치동에서 대치동이라고 하면 학원가의 중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 수능도 치는데 얘네들이 대치동이라고 하면은 공부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 대상으로 집중력 높여주는 음료 시음 행사를 한다.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습니까? 마약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 마약 할래 이래서 마약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일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 중독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중독은요 2가지로 학자들이 구분합니다.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보통 2가지로 구분하는데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이고 하나는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니코틴, 알코올, 약물 같은 그런 물질에 중독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행위, 제일 대표적인 행위 중독이 뭘까요? 도박 중독 같은 경우이죠. 이 2가지가 구분이 되시죠? 쉽게 구분이 됩니다. 이 행위 중독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의 중독과 무형의 중독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행위가 눈에 띄는 것과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2가지로 나눠서 학자들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이 행위 중독은 보통 과정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과정 중독은 다시 유형의 중독과 무형의 중독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럼 중독이라 그럼 뭐냐? 그럼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도대체 중독이 뭐지? 라고 하는 정의를 좀 우리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3가지 관점에서 중독을 정의합니다. 언어적 관점을 통해서 언어적 정의를 하고요, 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중독을 치유하는 선생님들이나 의사들 그리고 학자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나누는 정의가 이 3가지 관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중독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자어로 풀이하면 독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뜻. 제가 안 넘겼습니다. 네.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독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라틴어 어딕투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영어로 어딕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독은 언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 하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개념보다 알코올 의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의존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거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행위에 의존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조금 집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걸 가지고 다 중독이라고 하지 않고 몇 가지 이제 가이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것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하는 것 때문에 내 정상적인 삶의 루틴이라든가 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중독이라 그래서 보통 중독은 하나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증 중독, 중증 중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중독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중독 행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하기 때문에 시간 약속 당연히 잘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 행위들 때문에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단순히 중독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내가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하는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나의 정상적인 삶 그리고 질서 있는 삶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언어적 정의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우리는 이건 잘 압니다. 내성과 금단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수면제 하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났을 때 그 한 알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성이라는 게 생겼고, 근데 이건 내성이 생겼으니까 나중에 끊어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끊어야지라고 단약을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볍게는 손떨림이라든가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환청이 들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금단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내성과 금단 현상이 생길 때 의사들은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이 바로 이 영역인데 심리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독계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돈을 주고 쾌락을 사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주고 즉각적으로 쾌락을 사는 행위.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을 잊고자 대가를 지불하고 즉각적인 쾌락 행위를, 그 즉각적인 쾌락을 얻기 위한 일탈 행동,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의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박적 집착으로 통제력을 상실해서 존재가 종속되는 상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중독이라는 거, 강박적 집착을 통해서 통제력을 상실해서 존재가 종속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이거 수능 치고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다 고민해서 요 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중독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걸 3단계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 각 1번 단계에서 2번 단계로, 2번 단계에서 3번 단계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한 사람이 중독, 의존의 과정으로 빠지게 되는데, 저는 3가지, 착각, 그리고 느슨함, 3번째는 도파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착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착각. 뭐냐 하면 이거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10대 친구들이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피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오늘 강의식이니까 조금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경험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자, 하나가 뭐였습니까? 친구의 권유. 2번째는 호기심. 이게 항상 1, 2등이에요. 여기에 스트레스 좀, 이제 학업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제일 큰 2가지는 그겁니다. 친구의 권유와 호기심이에요. 근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잖아요. 뭔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피어 프레셔, 그래서 또래 압박, 관계 압박이 굉장히 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런 친구들 간의 무리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되게 강한 시대가 10대 시기죠. 남자애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저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담배를 하나 권유하고 인생의 첫 술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호기심도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내 친구가, 내가 친해지고 싶은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인생의 첫 담배를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딱 물게 됩니다. 근데 인생의 첫 담배는 우리 성도님들 쓰셨어요? 다셨어요? 안 낚이시네요. 보통 이러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인생의 첫 담배는 혹시 다셨던 분이 계시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씁니다. 왜냐하면 뇌 반응 때문에. 그런데 인생의 첫 담배가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고 호기심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담배를 피게 되는데, 적어도 얘네들도 10대 때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불안감. 이거 담배 피고 나면은 부모님도 속여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에 담배 안 묻으려고 나무젓가락 가지고 막 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나무젓가락 가지고 막 피고 그래요. 프링글스 안에 소주통 들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첫 담배를 입에 딱 물었더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착각합니다. 저는 이걸 위대한 착각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물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요, 흡연도 그렇고, 딱 입에 대는 순간 이거 내가 언제든지 조절하면서 할 수 있겠다. 왜 중독자들이 자기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자들이 중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자, 제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10대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끊기가 되게 힘듭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담배 회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24세 이후로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퍼센테이지는 약 5%입니다. 그 전에 다 핀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24세까지 이제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할 때 24세 이후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약 5%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형 담배 회사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냐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왔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고객층 자체를 그렇게 삼았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잠재적인 고객이고 얘네들이 담배 피면 못 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각심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느슨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뭐냐 하면 이 과정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뇌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와서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약물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내가 꽂힌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파민을 정상적으로 분비시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분비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일상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자극,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주고 쾌락은 사는 행위. 돈을 주고 쾌락을 사거나 일탈 행동을 해서 쾌락 행위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도파민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고 후회하는 모습, 약물 중독자들이 약물 깨고 난 이후에 내가 또 약물에서 막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자기가 저렇게 후회할 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참으면 되잖아.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 박약자라서 이걸 못 끊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이고 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혼자 의지적으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만들어서 이걸 계속해서 찾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한정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가 계속해서 종속되고 이걸 계속해서 찾는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거기에 종속이 되는 것. 이걸 보통 이제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념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얘기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그러면 이런 중독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강의 제목이 환경적 요인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한 사람이 그렇게 중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환경이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이 되고 막 도박 중독자가 200만 이상이 되는 이 나라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환경적 요인에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가정 환경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보통 중독의 요인들을 얘기할 때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유전적 요인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 이건 논쟁이 되게 많은 부분이고 특별히 생물학적 요인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나이가 들었느냐 아직까지 어리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코카인 같은 약물들은 남자한테 들어갔을 때랑 여자한테 들어갔을 때랑 화학 반응을 다르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요인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적 요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970년대를 넘어가면서 중독 학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되는 게 바로 이 환경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던가? 제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많이 하면서 도대체 사이비 종교,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기에 그 사람들과 접촉했는가?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핵심인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사회입니다. 사실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가정 환경입니다. 가정 환경.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죠. 특별히 제가 사이비 종교 관련된 문제가 딱 생기더라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가족 환경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립되어 있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근데 사이비 종교가 처음부터 다가올 때 우리 신천지입니다, JMS입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엮이는 가정이나 깨어진 환경에서 중독에 빠지기 되게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독에 빠지기 쉬운 환경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깨어진 가정과 학대라고 하는 학대 가정 같은 경우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가상현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기술적으로 거의 다 왔죠. 뭡니까? 가상현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시대를 곧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음란물이라는 쾌락에 빠지고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잊고자 술을 마시고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어떤 것에 몰두하게 되고요.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사람에게 지나친 애착을 보이고 집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사람이 왜 이것에 손을 대게 됐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정 배경 같은 거, 깨어진 환경과 가정과 학대, 근데 방치도 있는 거죠. 완전히 내어버려진,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있고 건강한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해하는 아이들 있죠. 자해, 이게 막 긋잖아요. 이렇게 그으면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자해 중독, 특별히 여중생, 여고생들 자해 중독 엄청 많거든요. 얘네들이 딱 긋잖아요. 그럼 얘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긋고 피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 하면 이렇게 긋고 피가 흐를 때 수많은 여중생, 여고생들의 증언인 거죠.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못했던 그런 경험들, 스스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가족들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스킨십을 해본 경험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탈선한 그런 청소년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그런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탈선한 청소년은 투견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냐면 집에서 반려견들, 개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반려견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걔한테, 그 강아지한테 아무런 위협감을 주지 않아도 투견 같은 경우는 사람만 다가가면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댄다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이 다르니까 그 존재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심지어 과잉이라고 해서 오히려 너무 지나친 보호 같은 것들은 의존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의존성 인격 장애라고 해서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소년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결국 알코올, 도박, 마약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 아이가 왜 찝게 됐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한테 알코올을 걷어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단주를 시작하고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일을 합니다. 원래 중독자들이 회복할 때 무조건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스마트폰을 개통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전화를 누구에게 했냐면 어머니에게 합니다. 어머니에게 딱 전화를 해서 첫 통화가 뭐였냐,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엄마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보내버렸어요. 그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하는 순간 그 엄마가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그 알코올에 손을 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깨어진 가정 환경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삶을 잊고자 알코올에 손을 대고 점점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단주를 시작하고 다시 회복이 돼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얘기했더니 난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어 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 실제로 그 알코올을 짚게 만들었던 상황과 환경이 뭐였지? 라고 하는 것에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청소년들 같은 경우 치료를 할 때 알코올을 걷어내는 걸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자신이 선호하는 한두 가지 약물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상태. 청소년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얘가 선호하는 한두 가지 약물에 고정적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메커니즘은 다 똑같은 거죠. 이게 알코올이든 약물이든 도박이든 간에 그 상황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무언가, 거기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불안장애나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기저의 정신과적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알코올에 손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서, 이 환경이 이에게 가져온 어떤 그 불안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환경들을 계속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을 중독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널리스트인데, 이거 예전에 제가 그 몇 년 전에 나눔교회에서 이단 사입이 강의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 할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테드 강연에서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 상반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7인가 아마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있는데 그 책의 저자입니다. 중독은 현실의 삶을 영유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나 정신적 충격, 고립,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할 수 없을 때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갈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영유하기 어려울 때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되고
하필이면 그때 나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무엇던 것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속이 되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10대 친구들 요즘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들은 이제 꽤 몇 년 전의 사진들이고 최근에 SNS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자, 제가 이걸 보는데 요즘에 10대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대하지 않고 자기 스마트폰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치유를 SNS를 통해서 받고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SNS 통해서 마음의 치료를 받는 그런 사람들. 이게 오늘날 세태거든요. 지금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뀐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정의가 바뀐 아이들이거든요. 요즘에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뭘 교환하냐면 그 SNS 아이디, 그러니까 보통 인스타, 페이스북도 안 합니다. 인스타 아이디를 교환하죠. 요즘 아이들 카카오톡을 안 해요. 저희 아이만 해도 저희 첫째가 중학생인데 카카오톡을 안 하더라고요. 카톡은 언제 쓰냐면 선물 주고받기 할 때만 쓴답니다. 그렇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이렉트 메시지, DM 보내주고. 근데 인스타그램은 가만히 보면 혹시 성도님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있어빌리티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요즘 신조어거든요. 있어빌리티, 있어 보인다와 어빌리티의 합성어입니다. 있어 보이는 능력, SNS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죠? 인스타그램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으면 나만 여행 못 가는 것 같고, 나만 좋은 차 못 타는 것 같고, 내 옆 사람들은 전부 다 오마카세 먹는 것 같고, 그죠?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시하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들을 채우고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우고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곳이 거긴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관계를 맺는데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였던가요? 코로나 사태 딱 터지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관계성을 맺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제가 됐는데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유대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본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다른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이 관계성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런 실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기존에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몰핀이나 헤로인 이런 것들인데, 약물을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밀폐된 공간에다가 쥐 한 마리를 집어넣고 물과 마약을 주면 대부분의 쥐들은 마약 먹고 마약 중독지가 돼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와, 마약은 되게 위험한 거구나. 역시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브루스 알렉산더가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지, 그 실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환경을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마약이라고 하는 선택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수많은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정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보고자 무슨 실험을 하게 되냐면 그 유명한 쥐공원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쥐공원 실험. 그래서 밀폐된 환경이 아니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 마리의 쥐들을 투입시키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을 주고 마약을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약이 입되는 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처음에 완전히 학계에 이걸 뒤집는 거라 가지고 처음에 엄청나게 반발되고 논문 게재도 당연히 안 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브루스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쥐 공원 실험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실험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뭐냐면 쥐들을 의도적으로 중독쥐로 만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똑같은 환경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모든 중독 중에 특별히 알코올, 도박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약물 중독이 회복률이 제일 떨어지고 정말 힘듭니다. 약물 중독은 사실 회복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 쥐들을 마약 중독쥐들을 만들어서 이 환경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놀랍게도 회복률이 유의미하게, 지금과는 다르게 많은 회복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증명이 된 사건이 뭐냐면 베트남 전쟁입니다. 1960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에 전쟁이 있었고 여기에 파병되었던 미군들 중에 약 20%가 헤로인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몰핀의 중독성의 100배가 헤로인이고요. 헤로인의 중독성의 100배가 최근에 청년들,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미국에서 들어온 펜타닐이라고 하는 겁니다. 펜타닐 많이 들어보셨죠? 몰핀의 100배가 헤로인이고 헤로인의 100배가 펜타닐입니다. 자, 미군들의 20%가 헤로인 중독에 걸리게 돼요. 전쟁을 하면서 제정신으로 할 수 없었겠죠. 어떻게 전쟁을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내 옆에서 막 전우가 막 이제 죽어 나가고 하는데 약물 과다하기도 하고 치료용으로 과다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헤로인 중독에 걸려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 수많은 중독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미국 사회가 고민에 빠진 거죠. 이렇게 많은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놀랍게도 95%가 치유됩니다. 95%. 왜 그러냐면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전쟁이라는 환경이 사라지고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라는 나라로 오게 됐고, 동시에 여기서 누굴 만났냐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환경이 바뀐 것뿐입니다. 전쟁하는 국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안정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브룩스 알렉산더의 박사도 1970년대 후반,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75년 넘어가면서 75년에 종전되고 끝나고 이후에 계속해서 70년대 80년대에 제일 많이 중독에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되게 관심을 가지는 학문적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역학은 뭐냐면 하나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단순히 개인의 질병으로 보기보다 이 질병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유발했지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회역학이죠. 역학 중에 보건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뭐 이제 거북목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 사무직들이 많아지고 스마트폰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무직하고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약간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거북목, 뭐 손목 아프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나타난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질병들. 그래서 하나의 질병을 유발하게 된 사회 환경들을 연구하는 것을 일명 사회역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회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로세토라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960년대입니다. 이탈리아의 로세토라는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로세토라는 마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준, 먹는 음식, 물 이런 것들이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유가 뭐지? 다른 지역하고 먹는 물, 음식, 경제적 수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데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고 결론 짓는 데까지 몇 년 걸렸냐면 약 30년이 걸립니다. 30년에 거쳐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이겁니다. 로세토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로세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었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로세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오는 소수 이민자들에게 그러했다. 이게 그 사회 공동체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장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반대로 조금 더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안정감, 이것을 심장병하고 이어서 연결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한 30년 정도 걸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로세토 마을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과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뭡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공동체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이것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고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머물 거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은 있다고 하지만 집이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실제로 제가 좀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상담가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환자를 치료해서 만날 때 할 수 있으면 공통적으로 종교를 가져보라고 권한대요. 근데 종교를 가져보라고 권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게, 할 수 있으면 교회로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가보라고. 근데 저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단절돼 있고 고립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이런 것 과정들이 필요한데, 적어도 관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어떤 곳을 살펴보더라도 이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주기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모이는 집단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 그 사람들이 봐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제일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래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고, 교회를 보니까 틀만 나면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가 없지만 자기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관계성이 필요하고 돌봐야 될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할 수 있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로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 공동체는 그 정도의 어떤 결속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들었던 문제가 바로 중독의 문제였다는 거죠. 환경적 요인,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했을 때, 중독은 명백하게도 당신의 공동체는 안전하냐라고 묻는 우리 사회가 당신의 공동체는 안전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웃긴 거는, 한 분이,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마약 중독 치료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독은 영적인 문제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교회로 가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앞에서 주저리 얘기했지만 정리하면 그겁니다. 결국 중독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의 결핍과 이 사람의 깨어진 특별히 가정과 환경과, 단순히 알코올이 너무 좋아요,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그런 깨어졌던 환경들, 관계를 맺지 못했던 상황들, 고립 가운데 무엇인가를 의존했던 그 상황들, 그럼 이것들이 회복될 때 정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어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이 공동체라는 것의 힘인데,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진 게 바로 중독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세토 마을을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초대교회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대요.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삶을 채워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고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는 아니었고 한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였고,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이라는 걸 심어주게 되고, 그 안정감이라는 환경 때문에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의학적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단순히 그 개인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중독자에 빠져서, 그 개념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왜 때문에 그것을 짚게 됐고, 왜 의존하게 됐고, 그 의존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따뜻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할 수 있으면 교회를 가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독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제가 앞부분에서 중독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넘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중독의 정의, 그냥 중독의 정의 이런 거 요즘에 챗 GPT만 쳐봐도 엄청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독의 정의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환경들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정 환경에서부터 개인적인 부분인데 이게 조금 더 넓게 확대가 돼요. 사회적인 환경인데, 자,
환경적 요인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제가 가정에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넓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한 4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붕붕 드링크란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붕붕 드링크 뭐냐면 아이들이 각성제 만들어 마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일명 붕붕 드링크라고 불러요. 포카리 스웨트랑 바카스랑 섞어서 마셔요. 이걸 일명 바카리 스웨트라고 부릅니다. 이거 막 먹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섞냐면 여기다가 그 레모나를 섞어서 마셔요. 이걸 하이퍼 붕붕 드링크라고 부릅니다. 마시면 몸이 붕붕 날아갈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은 이거 왜 만들어 마시지? 야근하는 직장인들 많이 만들어 마십니다. 이거 만들어 마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잠자면 안 되니까. 잠을 자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공식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10시 되면 땡 하고 야, 키 안 크니까 빨리 자. 우리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네가 10시에 자면 12시에 공부하는 애들에 비해서 2시간이나 뒤처진다. 이게 우리 사회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하지만 이걸 안 마시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그런 에너지 드링크 이런 중독 문제가 청소년 사이에서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접근성도 되게 쉽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죠. 유럽이나 미국하고 우리가 좀 달라요.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에너지 드링크나 특별히 그런 음료들 같은 경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구해서 먹을 수 있고요. 그런 환경들. 자, 이번 같은 경우 술 마시도록 방치한 나라, 이제 환경적 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술 마시도록 방치한 나라다. 두 번째는 술로 위로받는 민족이다. 무슨 얘기냐? 제가 통계를 찾아봤거든요.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음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음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14명이랍니다. 술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14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술은 여전히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다가 폐가 망신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표현 우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술 마시다 폐가 망신했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죠? 그리고 특별히 예쁜 그런 20대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딱 한 잔 마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되게 예쁘게, 그죠? 좋은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여성 음주율이 과거에는 되게 낮았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통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20, 30 세대들이 음주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당연히 바뀐 사회적 문화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케팅입니다. 이런 여성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20, 30 세대 음주율을 급격하게 높이게 된 거죠. 의사들이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할 때 3가지를 물어본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 드세요? 많이 물어. 두 번째는 낮에 술 드세요? 물어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몰래 드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혼자, 몰래, 낮에. 근데 이 3가지를 혼자서, 낮에, 몰래, 이 3가지가 모두 다 속하게 되면 99% 중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낮에, 몰래 마시게 되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술족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혼자 드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는 시대래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환경적 요인을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성 같은 경우가 WHO에서 제시한 어떤 적정량보다 소주를 훨씬 많이 마시고 있고, 여성들은 모든 주종과 상관없이 공고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술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마치 권장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주세라 그러죠. 세금. 우리나라 1년의 주세가 얼마냐 하면 약 3조입니다. 나라에서 술로 벌어들이는 그 세금이 얼마냐면 약 3조. 이게 2016년도에 3조를 처음 돌파했어요. 대부분 2조 때 중후반이었는데 3조. 근데 불황 때 술 소비는 훨씬 늘어납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죠? 대한민국은 이제 술로 위로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죠. 다른 데서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가족 관계, 건강한 공동체, 이게 아니라 이런 모든 환경들이 다 맞물리는 거예요. 깨어진 환경, 혼자 있는 거, 코로나 상황 만나면서 더 몰입이 됐고 더 가속화됐고, 혼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나라 자체는 술 먹도록 방치해놓고 연예인들 나와서 광고하고 마치 그게 좋은 문화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런 마케팅 속에서, 그죠?
불황 속에서 술 한잔 마심으로써 내 삶을 하루의 삶을 잠깐 정리하고 잊고자 거기에 몰두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얻어들이는 세금이 연간 3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술 먹도록 그냥 방치해버리고 있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흡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팔 뿐이지요. 우리는 그 권리를, 흡연할 권리를 젊은이, 가난한 사람, 흑인,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흡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팔 뿐이지요. 우리는 그 권리를 젊은이, 가난한 사람, 흑인,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담배 회사 사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에 그 RJ 레이놀드라는 담배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광고 모델로 이제 일을 하던 사람이, 광고 모델이 가만히 보니까 회사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흡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담배 회사들은 담배 회사의 기밀 문서들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공개가 되기 이전까지는 담배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계속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들이 담배는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막 시위를 하는데 소송에서 계속 진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유해한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어요. 왜냐? 담배에 들어가는 그런 연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담배에서 다 기밀 문서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공익 제보자가 나오고 이걸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모든 판세가 뒤집어졌는데 담배 회사 모델이 아무리 봐도 담배 회사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흡연을 안 하니까 당신들은 왜 흡연을 안 하세요? 좋은 거라고 홍보하면서 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 흡연할 권리를 젊은이와 가난한 사람과 흑인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필립 앤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담배 회사가 있죠. 1960년대에 그 기밀 문건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배는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물질들이 있다. 그것들은 암을 유발하고 암을 증신시키고 독성이 있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이며 향기가 있다. 이게 담배 회사가 담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팔아요? 10대와 20대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하는 거죠. 여성들이여 새로운 자유의 횃불을 들어라. 이게 뭐냐면 여성들에게 1920년대를 넘어가면서 미국의 담배 회사들이 여성들에게 담배를 피는 여성들이 곧 자유를 상징하고 여성 인권의 신장을 상징한다라고 마케팅을 잡아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것을 남녀 평등의 상징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단순히 담배 회사가 이렇게 했다, 술 마시도록 방치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중독 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됐다는 거죠. 분명히 악한 거예요. 담배 회사가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걸 알지만 그걸 싹 감춰놓고, 그렇죠?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심지어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나 10대 후반,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한국에는 내부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의 담배 한 60%를 KTNG에서 만들어요. KTNG가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뭘 열어줬습니까? 문화예술 공연하는 친구들한테 상상마당이라는 거 열어주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거기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접근시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미취학 아동 음란물 문제가 이제 정점을 찍는 거죠. 미취학 아동인데 음란물 중독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인 가까운 목사님이 성교육 상담센터를 하시는데 거기에 미취학 아동인데 음란물 중독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그 내담자들이 이렇게 많대요. 부모와 같이. 그럼 우린 단장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어릴 때부터 음란막이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찾아보고 막 그런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이런 아이들이 미취학인데 음란물에 중독이 되는 걸까라고 했을 때 되게 단순합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알고리즘에 있더라는 거죠. 알고리즘 다 이해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날이 추워졌으니까 제가 이제 겨울 잠바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겨울 잠바 하나 검색했더니 앞으로 제 모든 피드에 겨울 잠바가 뜹니다. 심지어 가끔씩 소름 돋죠. 겨울 잠바라고 치지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 여기 뜨는 거예요.
분명히 구글은 우리의 소리와 생각을 다 읽고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알고리즘이 누구를 위한 걸까? 요즘에 게임 캐릭터들이 대부분 성적으로 많이 묘사가 돼 있고 심지어 일반 포털 사이트에도 이상한 광고들 엄청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게 다 돈으로 연결돼 있고 아이들이 잘못 클릭했든 의도적으로 클릭했든 아직까지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걸 한번 클릭하고 자극적이니까 또 클릭하고 근데 클릭을 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걸 계속 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아이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빠져들게 되는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이 아이들의 문제일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우리 사회의 문제일까? 너무나 답은 명징하지 않나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치료하는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독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을 도구화해서 인간이 그죠? 담배 회사에서 인간은 뭐냐면 그냥 이 사람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그죠? 나의 돈을 불려주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거죠. 인간은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그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책임 있는 사회적인 어떤 결합과 연대와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정답이 있지만 해결이 요원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죠.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럼 적어도 이런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그런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럼 그런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는 어떤 책임감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시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중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디 가서 시위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몰아가는가. 앤 윌슨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독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중독으로 빠지게 만드는 시스템을 한 20가지 정도로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소성 모델이라는 걸 세운다는 겁니다. 희소성 모델,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오늘날 마케팅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를 세워놓고 이거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내가 저거 가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집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게 오늘날 사회 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의 표지로서의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우리 지난주에 이걸 읽었잖아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6, 7, 8절을 보면 힘의 불균형. 근데 힘이 불균형하니까 내가 남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남을 짓밟게 되는 것. 중독 시스템을 보면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죠? 아까 로세토 마을 같은 그 감동적인 이야기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준 것이 바로 중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4세 이전에 담배를 피게 되면 평생 고객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담배 회사는 그렇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적어도 우리 사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몰아넣고 있을 때 통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표지로서의 교회는 어떤 행동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중독의 문제였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적 요인, 그럼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구절하고 딱 연관이 되더라고요. 스승은 엄청 많은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선생이라는 게 몽학 선생의 개념인데 애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는 스파르타식으로 그 당시 배경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고립된 환경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외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존재셨어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오래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는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신 분인데 정말 저한테는 그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영적으로. 제가 고3 때 수능을 망치고 수능을 잘 못 봐가지고 물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수능을 망쳤겠죠. 성적표 나오는 날 어머니랑 한바탕 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한바탕 했는데
제가 인생의 첫 가출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갔냐면 외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만큼 외할머니는 저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의지가 됐고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전 할머니를 붙들고 둘이서 항상 할머니 가정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제 신앙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항상 오후 4시만 되면 교회에 나가서 2시간씩 기도하시는 저희 할머니의 기도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지켜줬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됐냐면 누군가에게 거창하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사람도 참 중요하겠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선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지난주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중학생 딸을 키우고 초등학생 4학년 아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둘째야 뭐 운동하는 아이니까 그나마 좀 덜하고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출발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표지. 그러면은 장차 그 나라가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힘의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곳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기득권이 생겨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다 해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괜찮다라고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역설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대처하고 함께 고민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중독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단순히 중독, 너 그런 거 빠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조금 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가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의 공동체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대본에 갑자기 이 찬양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고영훈 선교사님 하시던 부흥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 주먹 던져드리고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사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중독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대로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고 붙들려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함께 해달라고, 또한 시대를 바라보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술로 위로받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구조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서 저항하고 항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교회,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술을 먹도록 방치해버리고